일본은 조건을 붙였고 한국은 긴급 회담을 요청했다. 믿을 건 한국뿐이다. 그날 새벽 마닐라의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보가 울리며 레이더에 붉은 점이 폭발하듯 나타난 겁니다. 앞에는 수백 척의 중국 어선, 그 뒤에는 거대한 해경선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업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그날 그 바다에서 벌어진 것일까요? 필리핀의 지휘실은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젊은 장병들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지휘관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외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침입이 아닙니다. 바다를 빼앗으려는 겁니다. 과연 그 말은 사실이었을까요? 바다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절망적이었습니다. 낡은 배와 부족한 장비 그리고 끝없는 불안.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필리핀이 절박하게 외부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왜 미국은 침묵했을까요? 왜 일본은 조건을 내걸었을까요? 왜 유럽은 손을 내밀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그들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른 척한 걸까요? 세상은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한 나라가 움직였던 겁니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내놓은 제안은 전 세계를 뒤흔들 만한 것이었죠. 과연 그 제안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한 나라의 결심이 바다의 운명을 바꾸게 되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말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모든 의심은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기적.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대한민국은 홀로 움직였을까요? 그리고 그날 바다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장면은 어떻게 역사를 바꾸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마르코 산토스입니다. 저는 필리핀 국방부 차관으로 오랫동안 바다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을 짊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마닐라에는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하늘은 새까맸고 바다는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몸부림치고 있었죠. 저는 해군 보안실 안에 있었는데 커다란 레이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소리는 제 귀를 날카롭게 찌르는 칼처럼 들리고 있었어요. 레이더 위에 나타난 건 수백 개의 붉은 점들이었어요. 빠르게 우리 바다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어선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관제병이 소리쳤습니다. 대령님, 중국 어선이 300척 이상입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전부 똑같습니다. 일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 배 속이 꽉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300척? 그건 그냥 고기 잡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침입이었죠. 그리고 어선 뒤쪽에서 더 끔찍한 게 보였어요. 그림자처럼 다가오는 중국 해경선 15척이 나타났습니다. 크고 무겁고 힘으로 꽉 채워진 배들이었어요. 그들이 온 목적은 분명했었죠. 단순한 어업이 아니라 바다를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였어요.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도 제 이마에는 땀이 맺히고 있었어요. 저는 바다 안보를 20년 넘게 공부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죠. 우리 해군은 배가 겨우 40척 남짓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오래돼서 고장이 잦고 무기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죠. 레이더에 찍힌 300척의 함선과 비교하면 우리는 개미가 코끼리를 상대하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아버지 로베르토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부였는데 예전에 중국 어선들이 작은 나무배를 들이받고는 그대로 바다에 버려두고 가버렸었어요. 결국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가족은 아버지를 바다에 빼앗겼었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맹세했었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바다를 지키겠다고요. 하지만 레이더 앞에 서 있던 저는 속으로 물었었어요. 이렇게 배가 부족하고 약한데 내가 어떻게 바다를 지킬 수 있단 말인가. 부하 장교들이 제 눈치를 보며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입은 바짝 말라 있었죠. 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 미국입니까? 누군가가 대답했어요. 말만 강하게 할 뿐 실제로 배를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제가 물었어요. 논의는 합니다만 늘 조건을 붙입니다. 영향력을 달라고 하죠. 빠른 도움은 없었습니다. 유럽은? 너무 멀고 너무 조용합니다. 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제 손은 떨리고 있었죠. 적은 바로 앞에 있는데 세상은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억지로 웃어봤지만 그 웃음은 씁쓸하게 흘러나왔어요. 한국은? 똑같겠지. 정중한 말 몇 마디 해주고 결국엔 삼성 계약이나 현대거래 같은 걸 요구하다가 떠날 거야. 그게 제가 믿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제 눈에는 한국이란 케이팝 아이돌, 화려한 드라마, 그리고 텔레비전의 나라였어요. 강한 동맹으로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폭풍 같은 상황에서 의지할 나라라고는 전혀 보지 않았었어요. 저는 레이더 화면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붉은 점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마치 늑대 떼가 약한 사슴을 포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초마다 제 마음은 작아지고 있었죠.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했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기지에서 대기 중인 젊은 해군 병사들도 생각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다를 지켜주길 믿고 있는 필리핀 사람들도 떠올렸었죠. 우린 정말 혼자인 건가? 제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손으로 훔쳐냈습니다. 지휘관은 부하 앞에서 울 수 없었어요. 지도자는 약해 보이면 안 되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역사가 다시 반복될까 두려웠습니다. 우리 바다를 잃을까 두려웠고 아버지의 죽음이 아무 의미 없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나중에 제가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말을 해버렸습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을 거다. 결국 돌아서는 나라 중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저는 틀리고 있었어요. 완전히 틀리고 있었죠. 그날 밤 폭풍은 바다에서 몰아치고 있었고 제 마음속에서도 몰아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폭풍은 언제나 끝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때로는 폭풍이 지난 뒤 기적이 찾아오기도 했었습니다.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난 아침,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었어요. 눈은 무겁게 감겨 있었고 머리는 너무 많은 생각 때문에 욱신거리고 있었죠. 국방부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한 보좌관이 급히 종이를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대령님, 그가 말했어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긴급 회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었어요. 수많은 나라 중에 하필 한국이라니. 제 첫 생각은 이랬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제 머릿속에 있던 한국은 그저 신나는 노래, 반짝거리는 전자제품, 빠른 인터넷의 나라였어요. 물론 기술은 앞서 있었지만 방위력, 진짜 힘이라는 면에서는 믿음이 가지 않았었죠.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 속삭임이 들리고 있었어요. 가라. 적어도 들어는 봐라. 아마도 호기심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마지막 기대감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차를 몰고 마닐라의 분주한 거리를 지나 한국 대사관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거리는 활기가 넘쳤죠. 알록달록 칠해진 지프니, 모퉁이에서 과자를 파는 아이들, 끊임없이 경적을 울리는 오토바이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생명력도 없었어요. 오직 걱정만 가득 차 있었죠. 대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멈춰섰어요. 하얀 벽과 높은 철문이 서 있었고 그 위에는 태극기가 바람에 당당히 펄럭이고 있었죠. 붉고 푸른 원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했고 그 주변의 검은 괴들은 수호자처럼 보였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마도 존경심이었을 거예요. 로비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또 놀랐습니다. 벽에는 수많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흑백으로 찍힌 젊은 한국 군인들의 한국전쟁 사진, 베트남전 사진, 그리고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파병 활동을 하던 평화유지군들의 사진까지 있었죠. 그들은 웃는 아이돌도 반짝이는 스타도 아니었어요. 피를 흘리며 싸우고 땅을 지켜낸 군인들이었죠.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케이팝만의 나라가 아닐지도 몰라. 비서가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문이 열리자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키가 크고 짧은 검은 머리에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눈빛에는 친절함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죠. 그의 이름은 부대사 김성우였어요. 산토스 차관님. 그는 굳은 악수를 건네왔습니다. 손바닥은 거칠었고 굳은 살이 배어 있었어요. 단순히 책상에만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아마도 실제 군 복무 경험이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어요. 김성우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었어요. 한국은 당신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우리도 큰 나라들에게 무시당했었어요. 거인 앞에서 혼자 서 있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온 겁니다. 그의 말은 제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어요. 저는 다시 아버지를 떠올리고 있었죠. 중국배에 밀려 바다를 떠돌던 아버지,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하고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뭡니까? 우리 자원에 대한 권리? 삼성이나 현대 계약? 아니면 군사기지라도? 김성우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작은 미소만 지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산토스 차관님. 조건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은 이것뿐입니다. 당신의 바다를 이것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는 제 앞에 서류철을 밀어놨어요. 제가 그것을 열어보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안에는 회색 전함 사진이 있었죠. 강한 선, 현대적인 장비. 옆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여수함. 김성우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강했었어요. 이 배는 오랫동안 우리 해군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한국은 이 배를 필리핀에 드리겠습니다. 수백만도 수십억도 아닙니다. 단 11달러입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말했었어요. 뭐라고요? 겨우 11달러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1달러 조건 없음. 엔진은 우리가 수리합니다. 모든 매뉴얼은 필리핀어로 번역합니다. 선원 교육도 해드리고 가족 지원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무료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단 하나, 당신들의 사랑과 바다,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겁니다. 잠시 동안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 그의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죠. 11달러. 조건 없음. 형제. 저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죠. 한국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건 단순한 철과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이었어요. 바로 신뢰였죠. 그날 대사관을 떠날 때 마닐라의 태양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거리는 그대로였지만 제 마음속은 전혀 달라지고 있었죠. 저는 작게 속삭였어요. 이게 정말일까? 한국은 정말 다를까? 아직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희망의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날 밤 한국 대사관에서의 만남이 끝난 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마닐라 집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천장 위 선풍기는 느리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 생각들은 빗소리보다 더 크게 울리고 있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전함을 단 11달러에 준다. 조건도 없다. 형제애다. 그 말들이 파도처럼 계속 마음속에서 부딪히고 있었어요. 너무 좋은 이야기라 믿기 힘들었죠. 제 인생에서 어느 나라든 데가 없이 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는 몸을 일으키고 얼굴을 감싸주며 속삭였어요. 한국이 왜 우리를 돕겠다는 거지? 우리를 감시하려는 건가? 항구를 장악하려는 건가? 아니면 그냥 속임수인가? 다른 나라들과의 회담들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늘 힘있는 말만 내뱉었지 배를 보내주지는 않았었어요. 일본은 항상 조건을 달았었죠. 협정, 계약, 복잡한 정치 이야기만 늘어났습니다. 유럽은 너무 멀리 있었고 너무 조용했었죠. 그런데 이제 한국이 우리에게 진짜 배를 11달러에 주겠다니? 제 가슴은 믿고 싶어 했지만 머리는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닐라만이 차로 금방 갈 수 있었기에 거기로 향했어요. 밤 공기는 소금기와 디젤 연료 냄새가 섞여 있었죠. 달빛 아래 파도는 은빛으로 일렁이고 있었고 저는 난간의 기대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수년 전 중국 어선들에게 배를 들이받쳐 밀려났던 작은 나무배. 바다에서 끝내 돌아오지 못했던 아버지.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이 귀에 울렸어요. 바다는 모두의 것이지만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그 말이 지금 제 마음에 깊게 박히고 있었어요. 어쩌면 한국이 주려는 배는 정치가 아니라 우정의 표시일 수도 있었죠. 거인들이 약자를 짓밟을 때 함께 서주려는 의미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의심이 또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우리지? 왜 지금이지? 그때 김성우 부대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당신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형제애는 위험할 때 나타납니다. 그 단어 형제애가 제 마음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형제애는 조건도 속임수도 없는 거였죠. 그저 돕는 것이었어요. 정말 그런 게 가능할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방부 긴급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장관들과 장군들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얼굴마다 피곤함과 긴장감이 드리워져 있었죠. 모두가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300척의 적선을 40척으로 막아야 합니다. 미국은 말만 하고 배는 보내지 않습니다. 일본은 조건만 내밀고 자유는 주지 않죠. 유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저는 잠시 멈추고 모두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배를 줍니다. 진짜 배를. 단 11달러에. 회의실은 고요해졌습니다. 몇몇 장관들은 놀란 듯 몸을 앞으로 숙였고 다른 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어요. 11달러라고? 말도 안 된다. 한 장군이 말했어요. 사실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직접 서류를 봤습니다. 그들은 우리 선원들을 훈련시키고 엔진을 수리하며 모든 것을 필리핀어로 번역하고 가족까지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그저 도움일 뿐입니다. 국방부 장관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어요. 한국이 왜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그들도 무시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작은 나라였고 거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와 함께 서겠다고 선택한 겁니다. 어쩌면 정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진짜 형제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펜 클릭 소리, 옆 사람의 숨소리까지 다 들리고 있었죠. 마침내 국방부 장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우리는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제 가슴 속에서 안도의 바람이 터져나왔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어깨에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죠. 그날 밤 다시 마닐라만으로 갔습니다. 파도는 더 잔잔해 보였고 마치 친근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바다에 속삭였죠. 아버지, 어쩌면 이번이 우리의 기회일지도 몰라요. 11달러짜리 배가 우리를 지켜줄지도 몰라요. 이제 우린 혼자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믿게 되었어요. 한 달 뒤 수빅만 하늘은 밝은 파란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태양이 물위를 비추며 은빛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다른 관리들과 함께 부두에 서 있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기에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회색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하나의 윤곽만 보였지만 점점 세부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죠. 높이 솟은 레이더 안테나, 단단한 한포, 그리고 바람에 자랑스럽게 펄럭이는 한국의 태극기. 그것은 바로 여수함이었어요. 그 엔진 소리가 만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안정적이고 힘찬 소리였죠. 제 가슴이 조여왔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 때문이었어요. 제 옆에 해군들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죠. 저거다. 저게 바로 한국 배다. 11달러의 기적이다. 배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부두에 정박했어요. 반듯하게 제복을 입은 한국 장교들이 갑판 위에 서 있었는데 얼굴에는 자부심과 침착함이 묻어나고 있었죠. 필리핀 해군 군악대가 연주를 시작하자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공기가 무겁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한국 해군 박철수 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있고 분명했으며 의미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이 배는 한때 한국의 바다를 지켰습니다.
이제는 필리핀의 바다를 지킬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이자 우정이자 형제입니다. 그의 말은 제 가슴속에서 크게 울리고 있었어요. 형제. 다시 들은 그 단어가 이제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진짜로 느껴지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경사로를 올라가 갑판 위에 발을 디뎠습니다. 제 손이 여수함의 차가운 회색철을 스쳤어요. 그것은 산처럼 단단했죠. 저는 작게 속삭였어요. 이건 진짜다. 속임수가 아니다. 이건 형제애다. 배는 완전히 정비되어 있었어요. 76mm 한 포는 햇빛 아래에서 반짝였고 레이더 화면은 밝고 현대적이었어요. 엔진은 부드럽게 울리며 마치 낡은 몸 안에서 새 심장이 뛰고 있는 것 같았죠. 게다가 놀랍게도 모든 매뉴얼이 필리핀어로 번역되어 있었어요. 우리 해군이 이해할 수 있도록 누군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의 주방에는 필리핀 재료들이 준비돼 있었어요. 쌀, 말린 생선, 마늘, 식초까지 있었죠. 한 한국 장교가 설명했어요. 여러분이 집처럼 느끼길 바랐습니다. 이제 이 배는 여러분 것입니다. 제 안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존중이었어요. 그 후 3달 동안 한국 장교들이 우리 해군을 훈련시켰습니다. 김민수 중령은 큰 웃음소리와 인내심 있는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전술, 항해, 정비까지 가르쳐줬습니다. 오랜 군 생활 덕분인지 쉬운 필리핀어로 설명하면서 젊은 해군들과는 친형처럼 농담을 주고받았죠. 밤이면 저는 훈련 현장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 해군들이 함께 식사하고 웃고 심지어 갑판 위에서 노래방을 즐기는 모습이 있었어요. 한국 노래와 따갈로그 노래가 섞여 바다 위에 울려 퍼졌고 그 순간 두 나라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젊은 해군들은 같은 말을 마치 구호처럼 반복했어요. 11달러. 조건 없음. 진짜 형제애. 그들의 눈에는 다시 불꽃이 살아있었어요.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불꽃이었죠. 어느 날 저녁 해가 산 너머로 지며 하늘이 주황과 보라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저는 여수함 갑판 위에 서 있었고 김민수 중령이 제 옆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저희를 믿으십니까, 차관님? 그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잔잔하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 그리고 제 옆에 배.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그래요. 이건 단순한 배가 아니군요. 이건 약속입니다. 김중령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약속이 지켜질 때 그것은 무기보다 강해집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거예요. 오랜 세월 만에 제 나라가 자랑스럽게 느껴졌고 한국과 우리가 맺은 유대가 더욱 자랑스러웠습니다. 여수함은 단순한 철과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다리였죠. 형제애와 신뢰 그리고 평화로 세워진 다리. 그날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어요. 몇 주 동안 잠잠하던 바다가 갑자기 다시 붐비기 시작했었죠. 이른 아침 저는 지휘실에 있었는데 경보가 울렸습니다. 삐삐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들이 하나둘씩 찍히더니 곧 수십 개, 수백 개로 늘어나고 있었죠. 대령님. 관제병이 외쳤습니다. 중국 어선 270척 탐지. 뒤에 해경선 12척이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악몽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았어요. 붉은 점들이 거대한 무리처럼 모여 우리 바다로 밀려들고 있었죠. 제 옆에 장교들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어떤 이는 작은 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여수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붉은 점들 사이 당당하게 움직이고 있는 푸른 점 하나가 보였어요. 그 푸른 점은 바로 우리의 11달러 기적이었죠. 리카르도 함장이 제 쪽을 돌아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령님, 여수함이 준비됐습니다. 저는 목이 바짝 말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보여줍시다. 우리가 더는 약하지 않다는 걸. 무전기가 지직거리며 여수함의 확성기가 켜졌습니다. 바다 위로 울려 퍼지는 강한 목소리가 있었죠. 여기는 필리핀 해역이다. 즉시 떠나라.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중국 배들이 속도를 늦췄습니다.
저는 그들의 선장이 속으로 이렇게 묻고 있을 거라 상상했었죠. 이 배는 뭐지? 어디서 나타난 거지? 망원경을 통해 여수함이 파도를 가르며 전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회색 선체가 마치 사냥꾼처럼 빠르고 두려움 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76mm 한 포는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발포하지 않았지만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존중을 요구하고 있었죠. 곧 여수함에서 물대포가 발사됐습니다. 거센 물줄기가 어선들 갑판을 향해 뿜어져 나왔어요. 물이 터져나가는 소리는 천둥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공격이 아니라 경고였죠. 하지만 힘으로 뒷받침된 경고였어요. 중국 해경선들은 속도를 늦췄습니다. 저는 그들의 망설임이 느껴졌어요. 늘 낡고 약한 배들만 상대하다가 이번에는 달라 보였으니까요. 현대적이고 위협적이고 살아있는 배였으니까요. 지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했어요.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공격할까? 예전처럼 들이받을까? 긴장감이 가득했었죠. 그러다 첫 번째 붉은 점이 방향을 틀었어요. 이어서 또 다른 점이 차례대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도미노가 무너지듯 거대한 무리가 후퇴하고 있었죠. 어선들이 물러났고 해경선들도 뒤따라갔습니다. 1시간도 안 되어 바다는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았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오직 힘만으로 이루어낸 승리였죠. 지휘실 안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장교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어떤 이는 주먹을 공중에 휘두르며 외쳤어요. 안도와 기쁨의 소리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죠. 저는 눈가에 눈물이 고여오는 걸 느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랑스러움 때문이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아버지, 오늘 우리는 바다를 지켰습니다. 한국 덕분에 11달러의 기적 덕분에요.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흔들림 없이 마치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자처럼요. 그날 밤 저는 여수함 갑판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 해군들이 함께 축하하고 있었죠. 서로 등을 두드리고 노래를 부르고 큰 목소리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11달러. 조건 없음. 진짜 형제애. 그들의 목소리는 합창처럼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파도 소리와 섞여 멀리 전해지고 있었죠. 김민수 중령이 제 옆에 다가와 어두운 수평선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산토스 차관님 보이십니까? 평화는 말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힘을 보여줄 때 오는 겁니다. 여수함은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의 말이 진실이라는 걸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 형제애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 바람은 부드럽게 불며 소금기와 승리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선원들의 목소리, 엔진의 안정된 울림, 그리고 끝없는 바다의 심장 소리를 들었죠. 제 인생 처음으로 저는 필리핀이 진정으로 당당히 서 있다고 느꼈습니다. 크기나 숫자 때문이 아니라 신뢰와 용기 그리고 우정의 힘 덕분이었죠. 바다에서의 승리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퍼져나갔어요. 바로 다음 날 아침 기자들이 국방부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마이크가 제 앞에 몰려왔습니다. 모든 질문은 비슷했어요. 차관님, 어떻게 총 한 발 쏘지 않고 중국배의 300척을 막으셨습니까? 그 신비한 회색 전함은 무엇입니까? 정말 11달러에 구입하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었어요. 진실은 저조차 믿기 힘든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대답을 원했고 곧 세상은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CNN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1달러의 기적. BBC는 여수함을 아시아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렀습니다. 일본의 NHK는 그것을 형제의 상징이라고 했었어요. 저는 사무실의 작은 텔레비전으로 그 방송들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무시당했었어요. 아무도 우리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단 한 척의 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배를 준 한국 때문이었어요. 그날 오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온 기자들로 회견장은 발 디딜 틈조차 없었어요.
연단에 선 저는 한쪽에 필리핀 국기, 다른 쪽에 한국 국기를 두고 있었죠. 수많은 카메라가 마치 날카로운 눈처럼 제게 집중되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문을 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단순히 음악과 전자제품의 나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말만 하고 조건만 내세우거나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라 믿었었죠.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고요해졌어요. 기자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제 말을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었죠.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히 배를 준 게 아닙니다. 희망을 줬습니다. 철이 아니라 신뢰를 줬습니다. 단 11달러 조건 없음으로 여수함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배로 우리는 바다를 지켰고 명예를 지켰으며 우리 국민을 지켰습니다. 그 말들은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나왔어요. 두려움은 없었고 오직 자부심만 있었죠. 저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이것이 진짜 형제입니다. 이것이 힘입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순식간에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몇몇 기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별빛처럼 번쩍이고 있었죠. 그날 밤 마닐라 거리에서 저는 절대 잊지 못할 장면을 보았어요. 사람들이 필리핀 국기와 한국 국기를 함께 흔들고 있었죠. 아이들은 살라맛 코리아 라고 외쳤고 노점상들은 여수함 그림이 그려진 포스터 옆에서 음식을 팔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축하했었죠. 오랜만에 도시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가 되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수빅만으로 돌아가 여수함을 찾았습니다. 긴 순찰을 마친 선원들은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달빛 아래 회색 철은 은빛처럼 빛나고 있었죠. 저는 갑판을 천천히 걸으며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었어요. 배 옆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속삭였죠. 여수야, 넌 단순한 전함이 아니구나. 넌 희망이고 평화이고 형제애다. 잠시 동안 저는 눈을 감고 차가운 쇠의 감촉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 배는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김민수 중령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죠. 산토스 차관님, 잊지 마십시오. 진실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한국이 당신들과 함께한다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한국은 강합니다. 형제애는 영원합니다. 파도는 부드럽게 움직이며 마치 대답하는 듯 했어요. 배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여수함은 어둠 속에서 굳건히 서 있었어요. 밤의 수호자처럼 말이죠.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이 깨달았어요. 필리핀은 이제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죠. 그리고 세상은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